네, 연속 기획 코스피 5천 시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장부터 좀 복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사실 하루도 안 빠지고 상승하면서 이제 3,020선을 확인을 한 건데요. 우리 강재원 파트너님, 어떤 이 3,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나올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지 뭐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3,000이라는 지수 수치 자체는 우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 정도가 되는 거지 3,000이 뭐 아주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내 증시가 저평가 자산가치 1.0배 이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의 현재 PBR 1.0배 정도 수준이 2,950에서 84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큰 의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3,000이라는 자리대만 건드리면 빠지고 건드리면 빠지고를 이번 주에 2번을 하고 네. 오늘 드디어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시장이 지금 현재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조정폭이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3,000이라는 자리대 한 차례 분명히 깨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3,000 자리대가 뭐 아주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서 이 생각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6월 달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제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또 하락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전체도 하락했는데 그래도 강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 3,000을 넘어갈 때 중심이 누구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까지 시장을 끌고 가던 종목이 아니라 굵직한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고르게 상승하면서 올린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총 최상위가 고르게 올린 케이스에서는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센 조정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우선은 아주 큰 조정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950에서 2,980 정도.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할 때 한 2% 정도 내외 조정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2,000이라는 숫자를 다시 보기 싫은데 네. 이게 사람 욕심이 3,000 오니까 2,000이라는 숫자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백도는 없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뭐 내려갈 수 있을까요? 와주면 땡큐고 예. 안 오면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3,000포인트의 의미는 제가 이런 표현 방송에서 해도 되나 보는데 시장의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증시 뭐 한 거 있습니까? 국민들이 올려놓은 3,000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심리적으로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심리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이겠죠. 여러 가지가 네. 외국인들 시각에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지적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든가 또는 새 정부 들어와서의 주주 친화 정책에 관련돼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정, 법에 대한 개정 이런 얘기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눈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 거야. 사실 과거에 우리가 3,000포인트 2021년도 왔을 때는 외국인이 올린 게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신규로 주식 네. 투자하신 분들이 수급이 쏠려서 개인 투자자의 힘이었다면 이번에 3,000은 순전히 외국인들의 힘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업됐다. 그리고 3,000포인트가 올라온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울분의 토한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국가 증시는 21년도 고점을 대부분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G20 국가 중에서 안 넘어간 건 대한민국뿐이에요. 우리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한 괴리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갑자기 표현이 안 나는데 괴리차 나는 거 키 맞추기. 네. 그 키 맞추기 증시의 위치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운 성장이다 이것보다는 제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한국에 대한 재평가를 받은 건데 이제 그래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좀 이탈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 대외 변수가 또 앞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다 한들 뭐 좀 깊은 조정이 올지언정 예를 들어서 정말 글로벌 악재가 나왔다. 그래서 노이즈 상황에서 뭐 2,700, 800까지 온다 했는데 두려움 없이 매수 나설 수 있는 어떤 신호탄이다. 이번에 3,000포인트는 나 이제 앞으로 4,000피 갈 거야. 라는 신호탄이고 대한민국 증시 3,316포인트가 최고점인데 거기 넘어갈 거야라는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만 지금 작년에 빠졌고 그리고 국내 증시가 올해 가장 강한 거잖아요. 네. 지금 서학개미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지지 떠난 많은 투자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죠. 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또 돌아올 수도 있는 예, 거니까 예, 또 또 다른 유동성을. 사랑은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또 업종 얘기를 또 오늘장 해볼 텐데요. 오늘 화장품주가 또 강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출 기대 속에 좀 강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중국 내수 시장도 이제 회복을 한다 하면서 그동안 조금 못 갔던 이제 큰 화장품주들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까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인바운드 관광, 뭐 카지노나 호텔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화장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를 중국 소비에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양반이 올지 그 네. 양반이 누군지 아시죠? 예. 중국 사람 그 양반 있어요. 네네. 예. 시 양반 그 양반이 네네. 올지 뭐 그런 기대감이 아닌가 싶은데 강재원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중국 소비주가 오늘 이제 두드러지게 강세가 나타났다 이런 건 아니고 요 네. 근래 시장에서 사실 순환이 다 도는 그런 그림인데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화장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화장품에서 좀 무겁다라고 했었던 것이 아모레퍼시픽이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오늘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제가 보는 시장에서는 이제 화장품에서 이런 나머지 화장품도 강세 띄기도 했었지만 중국 소비주라는 그 틀에 딱 묶어서 볼 필요가 없이 시장에서 시총이 좀 높으면서 시장에서 약간 그동안 좀 소외받고 그런 종목군들이 좀 두드러진 상승이 보여줬던 게 아닌가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도 현재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꼭 굳이 중국 소비주로 묶어서 볼 필요 없이 시장 전반적인 순환 국면이고 대신에 또 많이 올라간 쪽은 어차피 또 승고르기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근데 유럽 쪽에서도 화장품 인기가 굉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중국 소비주라고 국한되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앞전에 방송에서 이 시간대에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실적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중국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것이 미국향과 유럽향인데 지금 국내 어차피 KBT라 해가지고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요즘은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도 원래 중국 사업이 한동안 굉장히 침체를 겪었던 사업들인데 이쪽이 이제는 서서히 개선된다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 동력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캐시카우를 다시 한번 중국에서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들은 다 안다면서요.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한국형으로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아세요?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뭐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한국처럼 한국식으로 그건 하는 사람 알죠. 그건 많이 알죠. 해요 요즘에? 요즘 근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그런 SNS 보면 확실히 K뷰티가 좀 대세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화장품 미용기기 쪽에서 지금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그 주도 상승은 화장품 업종 내에서 차별화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도 섹터가 가면 다 같이 가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현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화장품 내에서 기존의 주도 상승 종목들이 가면서 오늘 이제 순환 매차로서 시장 전체가 오늘은 주도주들이 막 간 건 아니고 주도주들은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진한 상황이었거든요. 조선방산 대표적으로 증권주도. 그런데 바닥주라고 하는 2차 전지나 또 화장품 내에서도 바닥주들 있잖아요. 안 간 종목들. 것들. 네, 그렇죠. 그럼 오늘 바닥주들 안 갔던 것들이 따라 순환매 상승이 좀 나온 거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대 흐름이 달라졌어요. 지난해 이제 또 화장품 수출액이 증가는 했는데 이게 중국의 영향이냐?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13년도부터죠. 13년도부터 화장품의 수입액하고 수출액이 역전 현상 그 시점에 우리나라 수출 통계 나왔는데 그때 그 효과는 중국에서 보따리 이상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화장품이라고 하면 제품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무조건 사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작년에 수출 화장품이니까 우리나라에 대다수가 어디에 화장품이 나왔냐면 기초 화장품이에요. 근데 기초 화장품인데 기초 화장품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쓰인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기초 화장품이라고 해도 그냥 브랜드 있는 거 한국 화장품이야? 한방 화장품이야? 금세로 돼 있네? 이러면 중국 사람들이 막 사재기했던 열풍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달라요. 인디 브랜드여도 가성비 따지고 제품력 따지고 그래서
AR이라든가 제품 메디큐브, 그 다음에 한국 콜마나 코스메처럼 ODM OEM 업체들이 주문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화장품 업계의 상승, 주도 상승 섹터는 맞는데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차별화돼 있다. 저는 그래서 ODM 중국 향이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 많죠. 근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가 강력하게 부는 건 이런 가성비 가빈 기초 화장품이나 위탁 생산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국내 브랜드가 잘 가는 게 뭐 프랑스의 유명한 거랑 우리 인디 브랜드랑 들어가는 거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써보고 나서 야 가성비가 이렇게 좋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아시지 않아요? 네. 예, 어때요? 제 말이 맞나요? 맞죠, 맞죠.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성비가 좋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피부 미용도 있고 네. 인바운드 관광, 호텔 카지노도 있고 네. 화장품도 있고 어느 게 제일 선호하는지 두 분 짧게 그냥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재원 대표님부터. 지금 화장품, 그럼 피부 미용, 피부용, 네 그리고 호텔 카지노. 현재요. 예.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호텔 카지노를 더 쳐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시대가 우리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외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친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관광객 수요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이 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기대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관광 호텔을 비롯해서 이쪽에 대한 설비 투자라든지 신규 투자가 없었어요. 문 닫은 데가 되게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여행객들이 오는데 방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뭐 30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요 근래 보면은 서부 T&D 같은 기업이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드래곤시티. 네. 예.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받았던 기업인데 이쪽도 모멘텀이 강해졌고요. 그럼 2019년도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카지노 쪽하고 호텔 쪽은 2019년 고점까지는 아직까지 너무 섣부리 같고 예. 거기는 너무 좀 멀어서 거기는 너무 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꽤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아마 카지노 얘기했었던 네. 3주 전에 카지노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종목 상담 하실 때 예. 근데 아주 진짜 길게 보잖아요. 저보고 계속 배당을 받던 장기 투자를 하라 그러면 저는 화장품 쪽 가요. 화장품이요. 이유는 계속 필수 소비잖아요. 카지노는 돈이 있어야 가서 놀고 보는 건지 돈이 없어 봐요. 고객이 없는 거잖아요. 워낙 강세 때문에 수혜인 거고. 저는 화장품은 계속 쓸 것 같아요. 피부 관련된 기초 화장품 같은 거. 네. 서로 이게 어울리지 않는 종목들을 얘기해가지고 네. 카지노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아마 질문을 먼저 갔었으면은 또 호텔 땅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 진짜 피부에 여야 같네요. 예.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걸로 하겠고 이제 저희 또 특집 주제기도 하고 이제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요 공통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계속 얘기가 나오는 코스피 5천 시대 뭐 상징적인 숫자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현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 그럼 우리 최수창 파트너께 먼저 네. 여쭤볼게요. 코스피 5천 시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 국민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성장한 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서 경제 성장해 온 거잖아요. 네. 1977년도에 1,000달러였습니다. GDP. 그다음 10,000달러가 1996년도입니다. 20,000달러가 2007년도입니다. 30,000달러가 2018년도입니다. 이제 40,000달러 가는 시대예요. 지금 한국경제TV 나오신 거예요. 종편 아니에요. 국민 그래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이 그 GDP 성장이 곧 증시 성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GDP 40,000달러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데 그럼 우리나라 그 어떤 경제 성장을 노동자들이든 사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힘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환율이 1,200원대 이하로 내려서 1,100원대까지 가는 수순이라면 네. 달러가 약세잖아요, 기조가. 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이 두 가지 조건만 돼도 우리나라는 일단 5,000피는 상징적인 건데 4,000피 가는 건 기정사실이다 좀 봐요. 그러니까 5,000포인트라고 얘기하기 전에 4,000을 가야 5,000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000피 가는 건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시간에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4,000피 가는 건 깃발 꽂고 좀 본다. 네. 올해 막 하나가 우승할지 LG가 우승할지 이건 몰라요, 저도. 네. 그러나 4,000포인트 가는 거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4,000포인트 네. 일단은. 그렇죠. 이게 원고가 잘못된 것 같아. 왜 5,000피라고? 일단 4,000피부터 가야지 5,000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강재원 대표님,
네. 또 이제 굵직굵직한 시황을 잘 보시니까 네. 정말 기대되거든요. 5,000포인트 갈까요? 말이 막 떨리네요. 5,000포인트. 네.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얘기할 때 PBR 1.0배가 2,980 전후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 코스피를 5,000호 하게 될 경우 PBR이 현재 대충 계산하면 1.7배입니다. 근데 이제 PBR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2027년 정도 되면은 약 1.5배 정도 됩니다. 5천이라는 자리대가.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라든지 선진 증시에 들어가 있는 지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가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오늘 뭐 MSCI 선진 지수 관찰 리스트에 뭐 다음 주 발표가 있는데 등재가 되느냐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없어지긴 했지만 네. 결국 우리가 2, 3년 안에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 자산 가치로 얘기할 때는 5,000포인트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리 있는 숫자가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차트를 잠깐 잡으시면 이게 무슨 차트냐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어떤 그림이 다르냐면 지금 이거는 제가 달러 기준으로 본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데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받던 요인이 해소된다 했을 때도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너무한 증시입니다. 왜? 2007년도 고가부터 지금까지 박스입니다. 중간에 코로나 때 개인들의 힘으로 한번 넘어갔던 적이 한 번 있었지만 실제로는 17년, 18년 동안의 박스권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은 그동안의 시장은 어떤 일이 생기냐?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평가 가치를 받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너무나 많던 종목군들이 하나씩 이제 막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 나온 이유도 사실 너무나 과하게 빠졌던 부분이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 이런 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증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증시 S&P 지수입니다. S&P 지수가 예전에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약 15년 동안의 박스를 보였었죠. 저 월봉인 거죠? 네, 월봉입니다. 약 15년 동안의 박스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돈 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올라간 게 지금 이때 주가 대비해서 3배, 4배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원래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우상향의 상품입니다. 기업은 돈을 벌고 배당을 주고 주가의 가치는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향인데 15년, 17년 동안 묶여 있으면은 그 다음의 가치는 당연히 기본적인 가치만 찾아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 5,000포인트라는 거는 이게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성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환율을 바꿔서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우리 박스 위에 갇혀 있었던 거란 그러네요.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도 그렇게 해서 올라왔고 원자력, K전력 이런 주도주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소버린 AI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가고 요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뭐 반도체, IT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 이번엔 진짜 5,000포인트 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뭐 가능하다라고 네. 일단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3,000이라는 이 포인트를 넘어섰지만서도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PBR 한 배 수준에서 조금 더 넘어간 건데 뭐 아직도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강재원 파트너님, 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저평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국내지의 저평가다. 네. 그건 맞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자산 가치 1.0배에서 조금 올라와서 네. 1.01배, 02배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증시가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국내 국민들 우리나라 GDP 소득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출 규모라든지 등등 할 때는 이게 선진국인데 그런데 항상 주식 시장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 안에서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싼 게 맞죠.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현재 6만 원 아직 못 넘어갔는데 국내 1등 주식이라는 시가총액 제일 높은 종목이 자산가치 1.0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종목들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싼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지금 구간에서가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얘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원래 주식시장이 기대감이 있을 때가 더 탄력이 좋은 케이스라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가 우리가 차트로 볼 때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니까 와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시장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도 외국인들과 기관과 개인들이 계속 돌면서 지금 소화를 하면서 가는 케이스라서 의외로 시장이 과열이면서도 매물소화 잘하면서 가는 증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상법 같습니다.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네. 해외 투자자들, 대규모 IB 투자자들한테서 가장 소외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우리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업종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왜냐면 2차 전지라는 게 앞으로의 먹거리 생활 때는 엄청나게 좋은 먹거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상장돼 있던 2차 전지 대표주들이 LG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뭘 했냐? 물적 분할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 앞으로 이제 끌고 갔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해외 IB가 엄청나게 샀었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서 붕 떠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증시 역시 미드 증시가 안 된다라는 인식이 또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게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상법 개정이 대주주건 개인주주건 똑같이 주주 한 주당 가치는 똑같은데 왜 차별을 두느냐, 이걸 차별 두지 말자 이런 얘기였던 거고요. 네. 그 상법 개정이 단순하게 이것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장기 투자용이다. 근데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인식인데 이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네, 기업의 이익이 주주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니까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최수정 대표님 뭐 생각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저평가되는 논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어. 증시가 안 올라가면 맨날 저평가 얘기할 건데 네. 고평가 됐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저 간략하게 할게요. 방송 네.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간 제가 더 하도록 하고요. 예. 상법 개정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상 자산 시장의 재산 증식의 형성 과정이 좀 독특하잖아요. 기업 자본주의지만은 부동산 쪽에 쏠려 있는 거 많잖아요. 이게 상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조 개선을 하는 것은 쉽진 않을 거예요. 많은 저항도 있을 거고. 허나 분명한 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자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것을 누군가가 지금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게 네. 되는 과정이 순탄할지 잘 안 됐지 잘 됐지는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다른 쪽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저평가 논란에서도 잃어버린 옛날 10년, 30년 일본 내 뭐 답습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 공부 많이 했을 때 일본의 사회 문화가 우리나라에 한 5년, 10년 뒤에 항상 일어납니다. 의상, 헤어, 스타일 모든 것들이 많이 진짜 따라가요. 그래요? 네, 이게 답습이라는 게 아니라 네. 유행은 돌고 돈다고 10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패션이나 의상들이 한국 연예인한테 우리나라 사회 젊은이한테 오거든요. 이거 왜 이걸 얘기하냐면 경제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계속 이 긴 박스 아까 보여주니까 한국도 잃어버린 경제 뭐 갇혀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그 민족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산업의 혁명이 새롭게 나타났다. 그게 뭐냐? 예전에 경공업, 중화학공업에서 이제는 AI라는 신산업의 성장 동력이 얼마나 불을 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인터넷 혁명 이후에 그에 준하는 AI 혁명이 올 것이다. 그게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젠스랑이 한 얘기니까 네. 신뢰를 좀 갖고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평가 논란 조금은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근데 사실 여전히 뭐 경기도 체감상으로는 네.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이고 대내외적인 변수들도 해결된 건 없잖아요. 전쟁에 관세에 그렇죠. 뭐 최근에 경기 침체에 아무것도 해소된 게 없단 말이죠. 네. 그 증시만 나올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그냥 너무 악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뭔지 네.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떤 게 또 리스크로 또 잠재 리스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는 좀 불안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라든지 관세 이슈도 좀 있으면 7월 8일까지가 관세 상호관세 협상 시간이라서 네. 근데 현재까지 지금 벌써 6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영국을 제외하고
상호 관세 협상이 완료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사실 문제거리는 많은데 뭔가 해놓은 게 워낙에 없는 상태고 거기다 중동 이슈까지도 불거진 상태라서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도 좀 그렇게 녹록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상대적인 강세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빠질 거야라고 기대한다 자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면 하방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 인버스를 잡거나 이러신 분들. 우리가 이게 공교롭게 반복이 됐던 게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시장에서 뭐라냐면 글로벌 전체적인 팬데믹 상황 들어왔고 글로벌 경기 다 침체되고 있고 막 난리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버스를 계속 샀습니다. 저 이거 반등하다 겨우 또 무너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 나중에 손 다 털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에 국내에서 또 인버스 곧버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8천억 이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2021년도 고가를 못 넘었던 유일한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하려고 이제 올라간다 되고 자산가치 1.0배를 이제 올라간 거지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다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시장이 빠질 거야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면 또 기회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 상승을 인정을 못하고 더 무너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시면은 그럼 시장에서 계속 반대가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시장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얘기하는 이런 전체 추세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에 맞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해결된 현안이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여태까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거 없고 성장성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시장이 정답인 겁니다. 네. 시장에 순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번 주에 확 부각이 된 것이 이제 소버렌 AI 이 부분이 부각이 되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기초 소재부터 해서 첨단 산업까지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AI를 통해서 규제를 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 부양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단계씩 다 레벨업하기가 사실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만큼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자본력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시면서 시장에 역행하지 마시는 게 현재는 가장 리스크를 잘 관리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를 여쭤봤더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기초 소재부터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인데 중국도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 네. 우리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최우창 대표님 동의하세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상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현 대표가 네. 제가 하는 관점의 뷰하고 네. 많이 같아졌어요. 어. 제가 얘기하고 주로 자기 얘기했던 거거든요. 방송에서도 네. 우리나라 산업이 바퀴 달리는 이동하는 거 만드는 나라 다 만드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오. 배 다 만들지 비행기 만들지 네. 아직 여객기 못 만들지만 네. 기차 만들지 하여튼 굴러가는 하여튼 이동 수단은 우리나라 다 만들 그런 얘기했었는데 100% 다 공감해요. 저는 근데 이 지금 질문이 악재 리스크가 없냐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하방 리스크로 부각됐기 뭐 없냐? 우리가 징검다리도 두들기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주제거든요. 있죠. 찾으려면 뭐 있죠. 전 두 가지예요. 아까 예. 관세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네. 관세가 이제 7월 8일인가 9일이면은 유예를 할지 말지 모르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2주에 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예전에 우리나라 사랑과 전쟁 코너를 무지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 뭐만 하면 2주에 결정하는 그건 사준데. 반 잘라가지고 이주래. 반 잘라서 분명히 그 매니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2주에 또 뵙겠다 했잖아요. 예. 그 중동 발발에서의 이 악재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얼마나 확전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 트럼프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버튼은 트럼프가 누른다고 하지만 물밑에서 움직이는 과정도 보면 이게 지금 갑자기 이란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협상할게. 아니요. 핵 포기할게. 당장에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개 과정에 따라서 시장에 일정 부분 노이즈가 걸려서 단기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 시장은 제가 항상 시장이나 마켓은 개별 기업들은 리스크가 있지만 시장이나 마켓은
영원히 우상향이라는 힘을 믿자. 예, 봉건사회로 돌아가거나 자본주의 시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나 마켓은 계속 우상향이라는 거.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마지막 끝으로 차트를 잠깐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평균의 어떤 도래되는 기간을 단기적인 뭐 리스크라기보다도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주봉상 5주입형을 종가를 회복했죠. 한 번. 첫날이죠. 종가 회복. 종가가 이탈한 적이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입니다. 이게 리스크예요. 무슨 얘기냐? 야구도 14연승 했습니다. 20연승 했습니다. 결국은 한 번은 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평균의 기록상 있잖아요. 9주 연속 지금 봉 9개 동안 9주 연속 상회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이 기간이 보통 13이라는 숫자에서 꺾여서 5주입형을 이탈합니다. 이거 한번 우리나라 IMF 이후 때부터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직접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9주 연속이니까 13주가 전에 고점이라서 한번 5주입형 이탈하는 게 기술적인 단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좀 믿어보자라는 의견은 두 분이 동일한 것 근데 같습니다. 4주 더 남았어요. 네. 자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 보러 넘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잠시 이벤트 한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와우넷 파트너들이 준비한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유망주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이 보시는 유망 종목 찾으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텐베거 종목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 텐베거를 찾아라. 강재현 파트너는 현대위아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파트너는 네이버 가져오셨습니다. 네, 현대위암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돼서도 또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가져오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에는 원래 좀 더 굵직한, 더 네. 무거운, 어떻게 보면 더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했는데 네. 타이틀이 템버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템버거를 하려면 기본 몇 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시장을 전체 아주 크게 보고 시장에서 나중에 관세 문제도 해소된다 치고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도 풀린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쪽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원래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작 기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열병학 관리 쪽에 친환경 쪽에다 집중하면서 지금 로봇 사업을 하고 웨어 로봇까지 같이 합니다. 주차 로봇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산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업황이 좋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기초 체력 중에 하나가 매출입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업황이 좋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은 그만큼 이익이 확 급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가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이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인데 이 회사의 기본 매출은 10조 이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만 개선이 되어도 영업이익률이 2천에서 3천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현재 1조 2천억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싸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잠깐 좀 잡아주시면은 예전에 현대위아가 이랬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갔던 이력이 있었죠. 이때는 주가가 2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20만 원 이상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4만 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매출이 10조가 넘게 나와도 1년에 2천억이 순이익이 2천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유상증자하면서 로봇에 대한 부각이 요즘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온다 될 때 이 회사가 성장 동력과 매출 개선이 나온다면은 탄력적인 분담은 그때는 윗자리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산 가치가 13만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림을 본다 했을 때는 현대위아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템버거가 아니었으면 현대차를 가져 나오려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예. 좋습니다. 현대차도 좋고 현대위아는 또 예. 텐베거를 위한 종목으로 가져오셨고요. 최수장 파트너는 네이버 가져오셨어요. 네. 역시 대세긴 한가요? 그 대세의 어떤 트리거가 이번에 된 거예요. 사실 이번에 AI라는 게 전 정부에서도 어떤 위원회가 있었어요. 이게 실적으로.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힘을 전혀 못 받았는데
이번에 그 힘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이 이슈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라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이버한테는. 근데 네이버라는 빅테크 기업이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지금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희가 템버거라는 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진짜. 길게 봤을 때 네이버의 그 신고가 나와서 시총 100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어떤 걸 보냐면 이 기업에 장기 투자할 때는 여러분 지금의 이슈나 이런 거 이익이 뭐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아니라 이 회사의 업력과 사업의 스토리를 쭉 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스토리텔링을 써보시라고요. 네이버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네이버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우리 이 대표 이 반장님은 네이버 언제부터 기억하세요? 저 네이버요? 제일 기억나는 거 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뉴스 저는 뭐 뉴스. 저는 예전에 예. 그 지식인 아 전지현 씨 광고했던 거 기억. 예예.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 포털을 사용해 왔는데 여전히 지금 네이버라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을 다 몰아내고 토종 기업이 빅테크 기업에서 검색 시장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 바뀌면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서 딱 하나 부족했던 게 AI였거든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경쟁을 해서 누군가는 생존의 위기를 받을 거고 AI 이후에 누군가는 또 다른 성장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정부 민간이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강력하게 나선다고 하니 예. 이 힘을 가장 많이 받을 거고 정부 육성에서 세네 개 기업에 소수 집중한다면 네이버가 그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스토리상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 다 몰락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구글 예를 들어 구글이 합시다. 예. 구글이 들어와서 토종 기업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냐? 저는 네이버 때문에 아주 희박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존속 가치 법인이라는 건 존속 가치가 있어야 성장하잖아요. 그 존속 가치까지 본다면 과거 상장됐을 때가 2,000원대 막 이랬어요. 2,000원대 초반 밀렸었는데 그때인데 그때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였잖아요. 저는 이번에 네이버가 고민이 많았는데 AI 이거의 정책의 모멘텀 때문에 저는 시총 100조 가는 것 같아서 황제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 100만 원. 아 지금 이제 미래는 우리가 뭐 모르는 알 수 거지만.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외산들 그 외산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애들 뭐. 네. 자 요런 거랑 이런 표현을 쓸 뻔했네. 그냥 해도 되겠죠. 다이다이 뛰어가지고. 아,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아. 예상하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 또 정부도 이거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쵸, 이 플랫폼. 그쵸.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두 분의 강력한 텐베거 종목들 네이버와 현대위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